이틀 뒤 회사 앞에 검정 세단이 줄 섰다. 그 청년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다. 본 영상은 창작 스토리입니다. 실제 투자 권유나 금융 조언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오후 5시 30분. 민호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거래처 메일 확인, 견적서 작성, 재고 현황 정리. 그의 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묵묵히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였다.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을 앞둔 서울의 저녁이 물들고 있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주황빛 석양이 스며들고 도로 위에는 차들이 천천히 줄지어 움직였다. 민호는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챙기려던 참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10으로 시작하는 일반 번호.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민호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젊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떨리는 음성이었다.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산업 박람회에서 명함을 받았던.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지난달 박람회라면 여러 건이 있었다. 그곳에서 수십 장의 명함을 주고받았다. 그 중에서 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가. 확신은 없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워낙 절박해 보여서 민호는 일단 대화를 이어갔다. 아, 네. 준호 씨, 무슨 일이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가 들렸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뭔가를 결심하는 사람의 호흡이었다.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요. 민호 씨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민호는 가방 손잡이를 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느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한 사람도 아닌 누군가가 전화로 부탁을 한다는 것. 그것도 퇴근 직전에. 무슨 부탁인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제가 지금 현금 사정이 안 좋아서 주변에 빌릴 곳도 마땅치 않고 정말 죄송하지만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00만 원. 민호는 천천히 숫자를 되뇌었다. 적은 돈은 아니었다. 자신의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으니 한 달 반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통장에 있는 돈도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딸아이의 학원비, 아내와 약속한 가족여행 적금, 노후를 위한 소액 투자금.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 민호 씨?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더 떨리고 있었다. 아, 네. 들었습니다. 근데 준호 씨 실례지만. 민호는 말을 잇기가 조심스러웠다. 거절하자니 상대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선뜻 돈을 빌려주기엔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 혹시 우리가 언제 만났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달 산업 박람회 때
민호 씨 부스에 들렀었는데 그때 명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인사만 드렸어서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박람회에서 네트워킹 차원으로 여러 명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이라 연락처에 있는 분들께 하나하나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것. 민호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잠시 생각했다.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었다. 10년 전쯤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비슷한 전화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30만 원이었지만 당시의 민호에게는 큰 돈이었고 그 일로 한동안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억도 떠올랐다. 20대 중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회사 선배가 100만 원을 선뜻 빌려준 일. 그 돈으로 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민호는 석 달에 걸쳐 그 돈을 갚았다. 선배는 천천히 갚아도 되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최대한 빨리 갚고 싶었다. 빚진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준호 씨, 민호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다.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그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래서요. 네.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민호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회사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카페였다. 민호는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자신의 선택을 곱씹었다. 만나봐야 한다. 적어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래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하철은 붐볐다. 퇴근 시간의 열차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호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는 터널 안으로 열차가 달렸다. 카페는 병원 맞은편 골목 안쪽에 있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곳이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맞아주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에 초췌한 얼굴을 한 청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민호 씨, 맞으시죠? 네, 준호 씨.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준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긴장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 손의 감촉에서 진심을 읽었다. 적어도 이 청년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다. 앉으세요. 뭐 마실 거 시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민호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다. 준호에게도 따뜻한 차를 권했지만 준호는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민호가 먼저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급성 담낭염이래요. 바로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응급실에서 그렇게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분은요? 다른 가족들은 어디 계신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지방에 있어서 당장 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병원 진료 확인서를 꺼내 보였다. 오늘 날짜가 찍혀 있었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호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진짜였다. 적어도 병원 서류는 위조가 아니었다. 보험은요? 실비보험은 있는데 일단 선수술 후 청구라서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카드 한도도 다 찼고 대출도 신용 문제로 안 되고. 준호는 말을 잇다가 고개를 떨궜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역력했다. 30년을 채 살지 못한 젊은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민호는 알고 있었다. 준호 씨. 민호는 조용히 불렀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5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다는 듯이.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들어보니까 정말 급한 상황인 건 알겠어요. 다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조심하라는 목소리.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고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다른 하나는 도와주라는 목소리. 누군가 정말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건물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저 안에 누군가의 어머니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들이 돈을 마련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민호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그럼 5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나중에 여유 생기실 때 갚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갚으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8살 청년의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뱅킹 앱을 켰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500만 원을 입력했다.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눌렀다. 송금 완료. 민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준호의 핸드폰에서도 메시지 수신음이 들렸다. 준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 차용증 같은 거 쓸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호 씨를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준호는 민호를 카페 밖까지 배웅했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가벼웠다.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터널이 이어졌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480만 원. 다음 월급날까지 20일. 빠듯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다. 아내가 현관에서 맞아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미안,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아내에게 준호 이야기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민호 혼자만의 결정이었고 혼자 책임지고 싶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딸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내일 소풍을 간다고 신이 나서 떠들었다. 민호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라면 아깝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 혹시 속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민호는 곧 눈을 감았다.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준호의 떨리던 목소리와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거짓이었다 해도 민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사람을 믿는 일, 그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했다. 민호는 그렇게 잠에 들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수술을 받고 있을 것이다. 아들이 마련해준 돈으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은 어머니가. 민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500만 원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것이 안겨준 따뜻함은 더 컸다. 민호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어젯밤 준호에게 송금한 500만 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내와 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뱅킹 앱을 켰다. 통장 잔고 480만 원. 어제와 똑같은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어제만 해도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는데 새벽 공기를 마주하니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혹시 준호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병원 서류는 진짜였지만 그게 전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켜서 전화 사기, 수술비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족의 수술비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의 이야기. 지인을 사칭해 급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준호는 아니야.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준호는 직접 만났다. 얼굴을 봤고 눈물을 봤다. 병원 서류도 확인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다. 저장된 이름도 없는 번호. 10-XXXX-XXX. 민호는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나요? 같은 안부 메시지.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새벽 5시에 문자를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다. 민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준호가 사기꾼이라면 5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돈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지는 않겠지만 몇 달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딸아이 학원비는 괜찮다. 저축해둔 교육비가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아내와 약속한 가족여행은 미뤄야 할 것 같았다. 그래도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령 속았다 해도 적어도 도우려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었다.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킬 무렵 아내가 일어났다. 부엌으로 들어서던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는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 몸 안 좋아? 아니, 그냥 일찍 깼어. 잠이 안 와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준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아내는 민호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만약 500만 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화를 낼 것이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민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지하철은 한산했다. 출근 러시아워 전이라 자리도 많이 비어 있었다.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 씨,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나요? 걱정되네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이제 답장을 기다리면 됐다. 만약 준호가 진짜라면 답장이 올 것이고 사기꾼이라면 무시하거나 핸드폰을 꺼버릴 것이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8시도 되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다. 준호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9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민호 옆자리에 김대리가 커피를 들고 와서 앉으며 말을 걸었다. 민호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집에서 일찍 나왔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대리는 민호와 같은 팀에서 5년째 일하는 동료였다. 눈치가 빠른 편이라 민호의 기분을 금방 알아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고맙습니다, 김대리님. 정말 괜찮아요.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김대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준호의 답장은 없었다. 민호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는 발신됐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남아 있었다. 혹시 병원에서 수술 중이라 핸드폰을 못 보는 건가? 민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영업팀 박 과장과 마주쳤다. 민호 씨, 요즘 전화 사기 조심해요. 우리 팀 신입이 얼마 전에 당했거든요. 네, 전화 사기요?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응,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는 거. 알고 보니 완전 사기더라고. 300만 원 날렸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민호는 겨우 대답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요즘 수법이 진짜 교묘해요. 병원 서류도 위조하고 실제로 만나서 눈물까지 흘린대요. 민호 씨도 조심하세요. 박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병원 서류 위조, 눈물. 그것들이 전부 준호와 일치했다. 아니야. 설마. 민호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이제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준호가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오후 내내 민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래처에서 온 메일에 답장을 쓰다가도 자꾸 멈췄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대신 어제 준호를 만났던 카페로 향했다. 혹시 그곳에 있을까 하는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이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다. 준호는 없었다. 어제 앉았던 구석 자리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다. 민호는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여기서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 마른 체격에 초췌한 얼굴을 한 사람 보셨나요? 어제요? 글쎄요, 손님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 혹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던 분? 키가 좀 작으셨던? 네, 맞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누군가랑 만나서 이야기하시다가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섰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준호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다. 기본 이미지였다. 상태 메시지도 없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준호의 이름을 눌러봤다. 마지막 접속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다. 설정을 꺼둔 것 같았다. 민호는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어제 준호가 걸어온 전화번호.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눌렀다. 뚜마이너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다. 속은 것 같았다. 500만 원. 한 달 반치 월급. 그렇게 날아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아이가 달려왔다. 아빠, 오늘 소풍 갔다 왔어. 정말 재밌었어. 딸은 신이 나서 소풍 이야기를 쏟아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일, 맛있는 점심 도시락, 공원에서 본 다람쥐. 민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억지로 웃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호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내가 눈치챘다. 여보, 저녁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 봐요. 무슨 일 있어? 아, 미안. 업무 때문에 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녁을 먹고 나서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어제 오후 6시 42분. 준호에게 송금한 500만 원. 그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호는 인터넷으로 사기 신고 방법을 검색해 봤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준호와 나눈 대화, 문자 내역, 통화 기록. 그것들만으로 사기를 입증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준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통장을 확인했다. 혹시 돈이 돌아왔을까 하는 기대로. 하지만 잔고는 변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민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사람들이 늘어났다. 김 대리가 다시 물었다. 민호 씨, 정말 괜찮아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큰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요일 저녁 민호는 용기를 내서 병원 근처 약국에 들렀다. 혹시 준호의 어머니가 퇴원 후 약을 타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약사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금요일 아침 민호는 출근길에 경찰서 앞을 지나쳤다. 들어가 볼까 고민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정말 어머니 수술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걸까?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고장 난 걸까? 민호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준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금요일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여보, 이번 주 내내 이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아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500만 원을 날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아내는 민호를 믿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준호도 저 불빛 아래 있을 것이다. 500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기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더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만약 진짜였다면? 만약 정말 어머니가 위험했고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민호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설령 속았다 해도 도우려고 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그것만은 후회하지 않았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다. 토요일이 되었다. 민호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안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인 채로.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바뀔 그 아침이. 주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호는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집 안에만 있었다. 아내가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다. 실제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 밤마다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다. 일요일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월요일이다.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 동료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500만 원이 사라진 통장을 들고 평범한 척 일상을 이어가야 한다. 경찰서에 가야 할까? 민호는 몇 번이고 그 생각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준호를 신고한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다는 의미였다. 만약, 정말 만약에 준호가 진짜였다면, 그저 연락이 늦어진 것뿐이라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월요일 아침 6시 30분.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졌고 볼은 푹 꺼져 있었다. 일주일 만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다. 아침을 거의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민호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하철은 평소처럼 붐볐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차량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터널이 지나가고 역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회사 건물이 보이는 역에서 내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걸어가고 편의점에서는 아침 도시락을 사는 직장인들이 줄을 섰다. 민호는 그 평범한 풍경 속을 걸었다. 회사까지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다. 민호는 천천히 걸었다. 출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500만 원을 잃었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회사 정문이 가까워졌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였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뭐야? 차 엄청 좋은데?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도로 위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제네시스 지구10. 민호도 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저 차가 고급 차량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깔끔하게 광택이 난 검은 보디, 위압적인 크롬 그릴. 그 뒤로 똑같은 차 2대가 더 따라오고 있었다. 뭐야, 3대나 되네. 회사에 무슨 큰 손이 오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민호도 호기심이 생겨 바라봤다. 검은 세단 3대는 회사 정문 바로 앞에 일렬로 멈춰섰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건너지 않고 서서 차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하는 눈빛들이었다. 첫 번째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다. 그는 재빠르게 뒷문으로 이동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민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였다. 하지만 일주일 전 카페에서 봤던 그 준호가 아니었다. 초라하고 떨리던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네이비 색상의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광택이 나는 구두,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자세는 곧았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꿈인가? 환각인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상한 걸 보는 건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와, 저 사람 누구야? 진짜 포스 장난 아닌데? 재벌 아들인가? 2번째와 3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다. 모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비서처럼 보이는 여성 2명, 그리고 덩치 큰 남자 2. 경호원처럼 보였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횡단보도 넘어 민호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민호를 알아본 것이다. 그는 천천히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왔다. 경호원 2명이 그를 따랐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다. 준호가 가진 아우라가 사람들을 압도했다. 민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전 그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준호가 민호 앞에 섰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호 씨,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마저 달랐다.
일주일 전에 떨리고 불안하던 음성이 아니었다. 낮고 안정적이며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준호 씨? 민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저 준호 맞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이게 무슨... 민호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저 차는 뭐지?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저 옷은, 저 시계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지? 준호는 민호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출근 시간인데 회사에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호가 손짓하자 비서 중 한 명이 다가왔다. 그녀는 민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 대표님 비서 김수진입니다. 회사 쪽에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대표님?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준호가 누군가의 대표라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들도 몇 명 섞여 있었다. 그들은 민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우리 회사 민호 씨 아니야? 맞네. 저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 대박, 저런 사람이랑 친구였어? 민호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준호는 그런 민호의 상태를 파악하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일단 차에 타시죠. 여기서는 너무 시선이 많아서요. 차예요? 네, 잠깐만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첫 번째 세단의 뒷문을 가리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민호는 망설였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겠습니다. 민호는 차에 올랐다. 준호가 그 옆에 탔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완전히 차단됐다. 차 안은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이 여전히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민호가 먼저 물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네, 덕분에 무사히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수술 다음 날부터 회복도 빠르게 진행됐고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이세요. 그럼 왜 연락이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억눌렀던 감정이 묻어났다. 일주일 동안의 불안, 걱정,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수술 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거의 나오질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중환자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드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다고요? 네. 민호 씨한테 보여드렸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은행 영업시간은 끝났고 긴급 대출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군요. 네. 명함첩을 뒤져서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거절하셨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전화였으니까요. 준호는 민호를 바라봤다. 근데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만나자고 하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차는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는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만 눈빛만은 그때와 같았다. 진실된 눈빛. 준호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민호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명함을 받아든 민호의 손이 떨렸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이스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강준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라고 써 있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준호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10년 전부터 작은 건물들을 사고 팔면서 시작했어요. 운도 좋았고 안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가 건물 8채, 오피스텔 3곳, 그리고 몇몇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는 입이 벌어졌다. 건물 8채라니. 자산 규모로 따지면 6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대출도 있지만요. 600억? 민호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다. 10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런데 왜 그날 그렇게... 그날은 정말 우연히 겹쳤습니다. 마침 큰 거래가 진행 중이어서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었고 카드 한도도 일시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은 급했고 그래서 정말 급하게 주변에 연락을 돌렸던 겁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한테 시켜서 해결했을 텐데 그날따라 모든 게 꼬였어요. 비서들은 출장 중이었고 제 개인 계좌에는 돈이 없었고 그럼 저한테 받은 500만 원은 어머니 수술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현금이 확보되자마자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호 씨 계좌로 송금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돈만 갚으면 이 인연이 거기서 끝나는 거구나.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오피스 빌딩이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다. 여기가 제 회사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민호 씨,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는 망설였다. 출근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다. 회사에서는 연락이 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너무나 궁금했다. 준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들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이 뒤따랐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호는 그 뒤를 따랐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일주일 전 카페에서 눈물 흘리던 그 청년이 지금 이 화려한 빌딩의 주인이라니.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인 15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다. 깔끔한 인테리어, 큰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준호는 민호를 안쪽 응접실로 안내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 앉으시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민호는 커피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다. 준호는 민호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투자자들, 사업가들, 부동산 중개인들. 그들 대부분은 제가 가진 것을 받습니다. 제 재산, 제 인맥, 제 능력.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저를 봤습니다. 초라하고 떨리고 절박한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저는 그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 같은 사람. 준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500만 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민호는 봉투를 바라봤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안에 수표나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 씨, 저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민호는 준호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소규모 상가 건물 재개발 사업입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 놓았다. 화면에는 건물 도면과 사업 계획서가 떠올랐다. 이 건물은 30년 된 낡은 건물인데요. 위치가 좋습니다. 재개발하면 가치가 최소 2배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150억? 민호는 그 숫자에 압도당했다. 자신의 평생 연봉을 다 합쳐도 안 될 금액이었다. 투자자들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제가 60억, 나머지는 외부 투자자들이 맡기로 했고요. 하지만 준호는 잠시 멈춰서 민호를 바라봤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중간 관리자로 10년 넘게 일했지만 부동산 투자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준호의 대답이 의외였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와 일할 것인가.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민호 쪽으로 밀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민호 씨께 드릴 수 있는 지분은 20%입니다. 민호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예상 수익 30억, 20%면 6억. 민호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6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다.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물론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초기 투자금으로 5천만 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약 2년 정도인데요. 실물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5천만 원. 민호는 중얼거렸다. 통장에 남은 돈은 480만 원.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 준호는 민호의 표정을 읽었다. 물론 지금 당장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500만 원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봉투 안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다시 바라봤다. 저 얇은 봉투 안에 5천만 원이 수표입니다. 민호 씨 명의로 된 자기 압수표. 원하시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냥 투자금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금액입니다. 민호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500만 원만 빌려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돈을.
민호 씨. 준호가 민호의 말을 끊었다.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준 믿음이 저한테는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고,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첫 투자금 3천만 원을 모으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어요. 모두가 말렸습니다. 위치도 안 좋고 건물도 낡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상가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준호는 민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2년 뒤 그 상가를 팔아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된 거죠. 누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지, 누가 제 돈을 보는 건지, 그걸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업 파트너, 투자자, 중개인, 직원들. 그들 대부분은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제 돈과 권력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다가 지난주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는 500만 원. 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600억의 자산을 가졌지만 당장 손에 쥔 현금은 없었어요. 은행은 문을 닫았고 비서들은 연락이 안 됐고 명함첩을 뒤지면서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준호를 15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14분이 거절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수상한 전화였으니까. 하지만 민호 씨, 당신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제 재산을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죠. 그게 저한테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진심이었습니다. 응접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준호의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단순히 5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고. 민호 씨 같은 분과 진짜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그게 사업적인 관계가 됐든 우정이 됐든. 준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민호 앞에 놓았다. 이게 프로젝트 상세 계획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물론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5천만 원은 어쨌든 민호 씨 것입니다. 500만 원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에는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다. 신사동 역세권 복합상가 개발 프로젝트. 두 번째 장에는 위치, 현황, 예상 수익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세 번째 장에는 투자 구조와 지분율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호의 이름도 거기 있었다. 이민호 마이너스 지분 20%. 이건. 민호는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500만 원을 잃었다고 자책하던 사람이 지금은 6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있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연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동안 서류 검토하시고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 자문도 받으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하시고. 준호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받았다. 두툼한 종이에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었다.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준호는 봉투를 민호에게 밀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이건 500만 원에 대한 답례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와는 별개예요. 설령 민호 씨가 제안을 거절하신다 해도 이 돈은 당신 것입니다. 민호는 봉투를 바라봤다. 저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받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호 씨가 저한테 보여준 믿음의 가치입니다. 저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가벼웠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웠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도 따라 일어났다. 회사에는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 처리됐어요. 집에 가셔서 쉬세요. 그리고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일주일 전 카페에서 나눴던 악수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불안과 절박함이 느껴졌다면 지금은 신뢰와 가능성이 느껴졌다. 준호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집으로. 민호는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손에 든 봉투와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 모든 게 꿈 같았다. 1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지금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검은 세단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다. 빌딩들, 사람들, 차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라 보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회사에서 연락 왔던데 무슨 일이야? 휴가 냈다고? 응.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괜찮은 거야? 민호는 대답을 망설였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온 게 속여야 할까? 준호를 만났다고? 5천만 원을 받았다고? 6억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고?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 지금은 설명하기 좀 복잡해. 여보, 무슨 일인지 걱정되는데. 좋은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은 일이 맞을까? 정말 좋은 일일까? 차는 민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다. 봉투와 서류를 꼭 껴안고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1시간 전과 같은 얼굴이지만
표정은 달랐다. 불안과 혼란, 그리고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내는 아직 직장에 있고 딸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수표였다. 5천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호는 수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5천만 원이라니. 그는 서류를 펼쳤다. 프로젝트 계획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내용은 복잡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위치는 좋았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주변의 대형 빌딩들이 즐비했다. 현재 건물은 낡았지만 재개발 후 예상 가치는 확실히 높아 보였다. 투자 구조도 나름 합리적이었다. 준호가 6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자들. 민호의 5천만 원은 전체에서 보면 작은 비중이지만 20%의 지분을 받는다는 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왜일까? 준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민호는 다시 준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믿음의 가치. 500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준 것. 그게 준호에게는 더 큰 의미였다는 것. 민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안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가능성, 새로운 길, 인생의 전환점. 민호는 오래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크게 성공하지도 크게 실패하지도 않았다.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답답했다. 매일 같은 일, 같은 사람들, 같은 루틴.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곧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될 것이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아내는 가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어려웠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다. 6억. 그 돈이면 새 집도 살 수 있고 딸의 대학 학비도 걱정 없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패하면 5천만 원을 잃는 것뿐일까? 아니면 더 큰 것을 잃게 될까?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서 받은 명함을 봤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민호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준호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곧 답장이 왔다. 천만에요, 민호 씨.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펼쳤다. 읽고 또 읽었다. 숫자들을 계산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가능성을 상상했다. 오후가 깊어갔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인생의 갈림길, 안전한 길과 모험의 길,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민호의 눈앞에 두 개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 하나는 익숙하고 안전한 길, 지금처럼 회사를 다니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새롭고 불확실한 길. 준호와 함께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길.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았다. 준호의 눈빛을 봤을 때, 그 진심을 느꼈을 때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인지도 몰랐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무슨 일이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민호는 아내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준호와의 만남, 500만 원의 진실, 그리고 새로운 제안.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의심했고, 마지막에는 진지해졌다. 여보, 이건 정말 큰 결정이야. 알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해. 준호 씨라는 사람, 믿을 만한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믿을 만해. 그 사람 눈을 봤어. 진심이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위안이 됐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푹 잤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불안이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기대, 그리고 결심. 아침이 밝았을 때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화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배달 오토바이.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에게 이 아침은 특별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민호는 어젯밤 아내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식탁에 마주 앉아 준호의 제안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낯선 사람의 제안, 큰 금액의 투자, 불확실한 미래. 여보,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내가 물었을 때 민호는 확신 있게 대답했다. 응, 준호 씨를 봤어. 그 사람 눈빛, 말투, 태도. 모든 게 진심이었어.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잖아. 잘못되면 5천만 원을 다 잃을 수도 있어. 알아.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평생 회사 다니면서 모을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제대로 알아보자. 변호사한테도 자문받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최선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민호는 회사에 출근했다. 어제 하루 휴가를 냈던 터라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김 대리가 가장 먼저 다가왔다. 민호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 앞에 고급 차들이 왔다던데. 아, 그게. 민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괜히 소문만 퍼뜨릴 필요는 없었다. 오래전 알던 분을 만났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잠깐 상담 좀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제 표정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봐요? 민호는 애매하게 웃었다. 김 대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혼자 밖으로 나왔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의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민호는 어젯밤 아내와 정리한 질문 목록을 꺼냈다. 프로젝트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무는 주로 저희 팀에서 처리하고 민호 씨는 주요 의사결정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미팅에 참석하시면 충분해요. 그럼 제 역할은 정확히 뭔가요? 파트너로서 프로젝트를 함께 이끄는 겁니다. 중요한 계약, 투자 결정, 방향성 같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민호 씨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동산만 봤어요. 그래서 가끔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민호 씨처럼 다른 분야에서 일하신 분의 의견이 오히려 더 신선하고 가치 있을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60억을 걸었어요. 제가 먼저 망하겠죠. 준호가 가볍게 웃었다. 농담이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위치가 좋고 수요가 확실하고 이미 입점 희망 업체들도 몇 군데 확보했어요. 물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실패 확률은 10% 이하라고 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될까요? 계약서 검토하는 거. 당연하죠.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도 투명하게 일하고 싶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민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36에 결혼했다. 그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딸이 태어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없었다. 회사 생활은 순탄했다.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다. 상사들은 민호를 믿고 일을 맡겼다. 거래처에서도 민호를 좋아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승진은 느렸다. 같은 기수들은 벌써 팀장, 부장으로 올라갔지만 민호는 여전히 과장이었다. 학벌도 평범하고 인맥도 없고 눈에 띄는 실적도 없었다.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래도 불만은 없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큰 빚도 없었고 작지만 따뜻한 집이 있었다.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답답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아간다면 정년까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딸이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자신은 늙어가고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하지만 특별할 것도 없는 삶이었다. 준호의 제안은 그런 민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기회. 민호는 회사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마쳤다. 퇴근 후 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친구 정훈을 만나기로 했다. 정훈은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주로 기업 법무와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했다. 민호가 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자 흔쾌히 시간을 내줬다. 오랜만이다, 민호야. 정훈은 악수를 건네며 반갑게 맞아줬다. 고마워, 정훈아. 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니 의외인데? 항상 안전한 길만 걸어왔잖아. 나도 놀랐어. 근데 이번 기회는 좀 다른 것 같아.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민호는 준호에게 받은 서류 일체를 정훈에게 건넸다. 정훈은 꼼꼼하게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정훈의 표정은 진지했다. 가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메모를 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일단 계약서 자체는 문제 없어. 정훈이 입을 열었다. 표준적인 동업 계약서고 불리한 조항도 없어. 오히려 내게 유리한 부분이 많아. 어떤 부분? 20% 지분을 받는데 실제 투자금은 전체의 3% 정도밖에 안 돼. 이건 거의 파격적인 조건이야. 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가 150억이고 내가 내는 돈이 5천만 원. 근데 20% 지분을 받는다는 건 강준호라는 사람이 내 가치를 돈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내 생각에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내 안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아.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 신뢰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믿음의 가치. 프로젝트 자체는 어때? 좋아. 위치도 좋고 계획도 탄탄해. 물론 리스크는 있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투자야. 정우는 서류를 민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내가 결정할 건 법률이 아니라 마음이잖아.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야? 민호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다 그래. 정우는 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내가 조언하자면 내 직감을 믿어. 넌 항상 사람 보는 눈이 있었잖아. 그 강준호라는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느꼈다면 아마 맞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계속 생각했다. 정훈의 말이 맞았다. 법률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마음의 결정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민호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아빠, 딸이 달려왔다.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민호는 딸을 안아 올렸다. 가볍고 따뜻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했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아내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재 겸 창고로 쓰는 방이었다. 오래된 책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정훈이가 뭐래? 아내가 물었다. 계약서는 문제 없대.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래.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야.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잘못되면 우리 삶이 흔들릴 수도 있어. 응, 알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 당신이 1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근데 승진도 느리고 연봉도 크게 안 오르고 이대로 10년 더 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내의 목소리에 현실적인 걱정이 묻어났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 새 집도 살 수 있고 민지 대학 학비 걱정도 없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우리 지금도 빚은 없잖아. 최악의 경우 5천만 원을 잃는 거고 그 돈은 다시 모으면 돼. 아내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믿어.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나도 따를게. 민호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이 온기가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한 것 같았다.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거기 있었다. 민호는 20대 시절을 떠올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꿈이 컸다. 훌륭한 직장인이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작아졌다. 현실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타협하면서, 그리고 어느새 40대 중반.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은 점점 어려워진다. 체력도 용기도 기회도 줄어든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민호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왔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강준호 대표님께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고 큰 돈이 걸린 일이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새로운 나를 발견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를 믿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민호 드림. 민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 씨, 결정했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계약 진행하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결정을 내렸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곧 답장이 왔다. 민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계약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민호는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불안과 피로가 사라지고 대신 결연함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회사에 반차를 냈다. 오전에 준호를 만나고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다. 민호는 정장을 입고 구두를 닦았다. 중요한 날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호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준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정각이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다. 이민호님 맞으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호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었다. 파트너였다.
응접실에는 이미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툼한 서류 뭉치. 민호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다. 정훈이 검토해준 내용과 같았다. 문제 없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비서가 서명할 곳에 스티커를 붙여줬다. 민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확신이 있었다. 사인을 하는 순간 민호는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계약이 완료되고 준호가 샴페인을 열었다. 톡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쳤다. 민호 씨, 앞으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갑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삶들. 그 안에서 자신의 삶도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삶이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았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은 길이었으니까. 준호가 옆으로 다가왔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요. 맞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호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10년 동안 혼자 일했어요. 돈은 벌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진짜 파트너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민호 씨가 있습니다. 민호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넘게 똑같은 일상을 살았어요. 안전했지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약속. 민호는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민호가 달라진 것을 알아챘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다. 민호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김대리가 물었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민호의 앞날도 그럴 것이다. 어둠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의 불빛이 길을 밝혀줄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이 현관에서 맞아줬다. 아빠 어떻게 됐어? 딸이 물었다. 아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 대단해요, 아빠. 딸이 안겼다. 민호는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다. 민호는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아니, 성공할 거야. 식사 후 민호는 다시 베란다에 나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열정, 희망, 그리고 용기.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대신 잔잔하지만 확실한 빛이 떠올랐다. 새로운 길,
그 길은 험할 수도 있고 순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민호는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따뜻함이 있는 곳으로, 미래가 있는 곳으로 민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